상대는 이제 흐라벤베르만 잘 견제하면 리버풀의 전진을 비교적 수월하게 막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맨유 역시 지역 방어 시에는 원톱 쿠냐가, 대인 방어로 전환되면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흐라벤베르를 철저히 묶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엘미야입니다. 리버풀이 홈에서 맨유에게 패하며 무려 11년 만에 4연패의 늪에 빠졌습니다. 지난 시즌 클롭의 장기 집권이 끝난 직후임에도 자신의 축구를 빠르게 입히며 부임 첫 시즌 만에 리그 우승을 이뤄낸 아르네 슬롯에게 리버풀은 이번 여름 약 7,900억 원의 기록적인 이적료를 쏟아부었지만 현재까지는 하나의 응집된 팀을 만들어내지 못한 모습인데요. 오늘은 지난 시즌 챔피언 아르네 슬롯의 리버풀이 이번 시즌 부진을 겪고 있는 이유를 분석해보겠습니다. 수비 밸런스 붕괴. 지난 시즌 리그 우승에는 최소 실점 2위, 클린시트 1위였던 견고한 수비가 기반이 되었는데요. 지난 시즌 리그 8라운드까지 단 3골만을 허용했지만 이번 시즌 리그 8라운드 현재 이미 11개의 실점을 허용하며 리그 최소 실점 10위, 또 거의 매경기 실점을 내주며 클린시트는 단 2개, 리그 13위에 랭크되며 수비가 무너진 모습입니다. 한 시즌 만에 이렇게 수비가 무너진 데에는 포백 4명 중 2명이 교체된 수비 라인의 변화 및 이적생들의 적응, 또 반다이크와 코나테의 퍼포먼스 저하 등 개인의 문제 역시 존재하겠지만 그보다 더 큰 요인은 밸런스의 붕괴입니다. 지난 시즌 리버풀의 주요 수비 구조는 10번이 포워드와 투톱으로 서고 윙어들이 높은 위치에서 압박을 시작하는 4-2-4 구조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특히 살라의 수비 부담을 줄여 공격에 집중하도록 했고, 때문에 아놀드에게 과부하가 걸리며 부족한 수비력이 더욱 부각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10번으로 나선 소보슬라이가 높은 레벨의 에너지와 활동량을 통해 이를 커버하면서 수비 밸런스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시즌의 경우 10번의 주인은 특급 영입생 비르치인데요. 비르치 역시 레버쿠젠 시절 에이스 역할을 맡으며 수비 시 투톱으로 전진하거나 펄스나인으로 최전방에 배치하며 수비 부담을 덜어줬던 선수 중 한 명입니다. 그리고 이번 시즌 리버풀 수비 가담에 강점이 있지 않은 살라에 비르츠까지 더해지자 리버풀의 수비 구조는 밸런스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비르츠가 전 소속팀보다 수비 가담을 늘리고 있지만 소보슬라이처럼 살라가 전진한 우측면을 커버할 순 없었습니다. 이에 슬롯은 수비 시 9번과 전진한 살라 뒤에서 비르츠가 상대 6번을 압박하고 각포를 한 칸 내리면서 비대칭적인 4-3-3 구조로 수비 구조를 수정하며 비르츠와 살라를 모두 전진시키고 라이트백의 점프 혹은 흐라벤베르에게 우측면 커버를 맡기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활발한 기동력과 유기적인 커버가 필요한 이러한 수비 구조가 완벽하게 작동하지 못하면서 여전히 우측면 수비는 해결되지 않았고, 상대팀들은 지속적으로 살라가 전진한 우측면을 통해 쉽게 전진하고 특히 이 지역에서 크로스를 허용하고 반대편에서 실점하는 횟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첼시전 막판 살라가 전진한 우측면에서 상대의 전진을 쉽게 허용했고 결국 좌측면 크로스로 반대편에서 극장골을 허용했고, 에버튼전 역시 살라의 전진으로 공간이 넓은 우측면에서 그릴리쉬에게 크로스를 허용한 뒤 반대편에서 실점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수비 밸런스의 붕괴로 인해 리버풀은 불안정한 경기력이 지속되고 있고, 슬롯은 최근 소보슬라이를 10번에 배치하고 비르츠를 벤치로 시작하는 등 잃어버린 밸런스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통하지 않는 빌드업. 지난 시즌 슬롯에 유연했던 빌드업이 올 시즌 통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의 경우 4-3-3을 기반으로 로버트슨이 후방에서 빌드업의 시작에 관여하고 아놀드는 한 칸 위에서 중원 빌드업에 자주 관여했습니다. 슬롯 아래에서 6번 자리에 완벽히 자리 잡은 흐라벤베르가 특유의 타락방 능력으로 빌드업의 핵심 역할을 수행했고, 볼을 잘 다루는 맥칼리스터 역시 빌드업에 관여하며 압박을 분산시켰으며, 여기에 더해 맥칼리스터가 좌측으로 빠지거나 흐라벤베르가 우측으로 빠지며 중원에 공간을 만들고 전방 9번과 10번의 적극적인 중원 가담, 또 전방 9번과 10번 역시 밖으로 빠지면서 중원에 공간을 만들어내는 등 유연한 포지셔닝을 통해 중원을 장악한 리버풀인데요. 뿐만 아니라 상대의 압박으로 빌드업이 막힌다면 상대를 최후방으로 끌어들인 뒤 클롭 시절부터 장기였던 다이렉트한 롱볼 공격을 적극적으로 시도했고, 알리송과 반다이크, 특히 아놀드의 롱볼은 끌어당겨진 상대의 뒷공간을 효과적으로 공략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즌 이러한 빌드업이 통하지 않고 있습니다. 후방에서는 이번 시즌 코나테의 빌드업이 특히 좋지 못하고 로버트슨의 역할을 이어받은 케르케즈 역시 빌드업에 장기가 있는 선수는 아니며, 아놀드의 뒤를 이은 브래들리와 프림퐁은 패스를 투입하는 것보다는 왕성한 활동량으로 공간을 만들거나 패스를 받아 볼을 운반하는 데 장기가 있는 선수들입니다. 중원에서 흐라벤베르를 지원해야 하는 맥칼리스터가 크고 작은 부상을 겪으며 프리시즌을 건너뛴 이후 아직까지 폼이 올라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아놀드까지 없는 상황에서 상대의 압박을 분산시킬 수 없게 돼버렸고, 상대는 이제 흐라벤베르만 잘 견제하면 리버풀의 전진을 비교적 수월하게 막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 포켓에서 공격을 이끌어야 할 비르츠가 볼을 받지 못하면서 비르츠가 깊은 지역까지 자주 내려서지만 전방의 숫자가 부족해지며 상대 후방을 위협하기 힘들어졌으며,
비르츠 역시 분데스리가보다 압박의 강도가 격렬하고 더욱 신체적인 프리미어리그에 적응하는 데 애를 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크리스탈 팰리스는 미드블록에서는 원톱 마테타가, 대인방어로 전진할 때는 워튼이 흐라벤베르를 묶었고, 첼시의 경우 엔소 페르난데스가 흐라벤베르를 지속적으로 압박했으며, 맨유 역시 지역방어 시에는 원톱 쿠냐가, 대인방어로 전환되면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흐라벤베르를 철저히 묶었습니다. 슬롯은 팀의 구조를 바꿔보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보슬라이를 풀백으로 활용하며 아놀드처럼 상대 압박을 분산시키고 빌드업에 관여시켰지만 주 포지션이 아닌 상황에서 박스안 수비와 1대1 수비에서 문제를 노출했습니다. 또 빌드업보다는 폭발적인 기동력에 강점이 있는 케르케즈를 전진시키고 맥칼리스터에게 좌측 빌드업을 맡겨봤지만 빌드업과 공격 모두 잘 풀리지 않았고, 맨유전에는 오히려 맥칼리스터를 전진시켜 포켓에서 활용하기도 해봤지만 역시 큰 효과를 보지 못했으며, 상대 5백과 로우블록을 공략하기 위해 풀백들까지 공격에 가담하여 전방에 6명에서 7명의 많은 숫자를 투입해봤으나 후방에 센터백 2명과 6번만 남은 구조에서 밸런스가 무너지며 상대의 역습에 흔들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렇듯 현재까지 리버풀은 빌드업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뎌진 창끝. 지난 시즌 리버풀의 공격력은 폭발적이었습니다. 리그 38경기 동안 86득점을 터뜨리며 압도적으로 최다 득점을 기록했는데요. 그 중심에는 당연 29골 18도움을 기록하면서 득점왕과 도움왕을 모두 석권하며 최고의 폼을 보인 모하메드 살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즌 살라의 폼 저하가 심상치 않습니다. 지난 시즌과 마찬가지로 수비적 부담을 덜어줬지만 공격 상황에서 질적인 우위를 보여주지 못하면서 이번 시즌 현재 10개의 드리블을 시도하여 단 한 번만에 성공시켰고 PK 1개를 포함해 2골만을 터뜨린 상황입니다. 여기에는 살라 개인의 기량 저하도 있겠지만 풀백들과의 합 역시 영향이 커 보입니다. 지난 시즌에는 주로 아놀드로부터 양질의 패스를 공급받았지만 현재 라이트백에 이런 패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난 시즌 뛰어난 기동력을 통해 공간을 만들어준 브래들리와도 좋은 합을 보였던 살라인데요. 하지만 프리시즌 부상을 겪은 브래들리의 폼이 현재 온전치 않은 상황입니다. 신입생 프링퐁 역시 윙백으로 나선 레버쿠젠 시절에는 사이드 폭을 벌리며 1대1에 집중했지만 현재는 브래들리처럼 공간을 만들고 하프 스페이스를 공략하는 역할에 아직 적응 중이며 역시 크고 작은 부상으로 일정한 폼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시즌만큼 풀백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살라이며 이는 우측면 공격의 약화로 이어졌습니다. 좌측면 역시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각포와 신입생 케르케즈의 합이 잘 맞지 않고 있는데요. 케르케즈는 지난 시즌 로버트슨의 역할을 그대로 이어받으며 시즌을 시작했습니다. 빌드업 국면에서는 반다이크 옆에서 후방 빌드업에 집중하다가 상대 진영에서 공격이 펼쳐지고 볼이 반대로 전환될 때 폭발적인 언더래핑과 오버래핑으로 사이드 공격에 가담하는데요. 하지만 각포는 케르케즈의 언더래핑과 오버래핑을 살리는 패스를 공급하지 못하고 있고, 또 케르케즈가 만들어준 공간을 활용해 1대1을 제압하는 장면 역시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좌측면 공격이 원활하지 않은 현재 이 두 선수의 합이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좌우 사이드가 모두 부진할 때 이를 대체할 자원 역시 부족한 상황입니다. 지난 시즌에는 우측면의 살라는 대체 불가였으며 좌측면의 경우 루이스 디아스와 각포가 번갈아 출전하며 체력을 안배하고 후반전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곤 했습니다. 하지만 루이스 디아스의 이탈로 현재 확실한 대체자가 없는 상황인데요. 좌측면에는 은구모아가 있지만 아직 경험이 필요하고, 우측면에는 프림퐁이 한 번씩 윙어로 출전하고 있지만 아직 전체적으로 적응이 덜 된 상황입니다. 측면 역시 가능하지만 중앙이 더 익숙한 에키티케와 비르츠가 사이드로 나서기도 하지만 윙어들의 중앙지향적인 포지셔닝보다 폭을 벌리며 1대1로 사이드를 흔드는 것을 선호하는 슬롯의 구조 속에서 이는 임시적인 방편에 불과해 보입니다. 여기에 더해 최전방에서 계속해서 결정적인 득점 기회를 놓치고 있는데요. 시즌 초반 매경기 득점하며 활약했던 에키티케가 주춤하고 있고, 특히 팀의 주포로 활약해야 할 이상 역시 프리시즌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면서 아직까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빌드업이 막히며 볼이 많이 투입되지 않는 가운데 주어지는 적은 찬스를 아직 살리지 못하고 있는데요. 맨유전만 봐도 노마크 상황에서 살라가 득점을 성공시키지 못했고, 이 경기에서 골대만 3번 맞춘 각포는 특히 경기 막판 빈 골문으로의 헤딩이 빗맞는 등 5개의 빅찬스 중 4개를 놓치며 패배를 막지 못했습니다. 이번 시즌 빅찬스 미스 17개로 3위에 랭크될 만큼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있으며 아르네 슬롯 역시 계속해서 찬스를 놓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지난 시즌 챔피언 아르네 슬롯의 리버풀이 이번 시즌 부진을 겪고 있는 이유를 분석해봤습니다. 여러 선수들의 부상 이슈와 폼 저하, 오랜 기간 큰 변화가 없다가 이번 시즌 맞이한 선수 구성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이적생들의 적응 등 여러 요인이 존재하지만 현재까지는 밸런스를 찾지 못한 수비, 압박을 분산시키지 못한 채 흐라벤베르가 묶이며 막히고 있는 빌드업, 살라의 폼 저하와 더불어 공격진의 부진 등이 가장 먼저 해결되어야 할 문제들로 보여집니다. 아르네 슬롯은 해결책을 제시하며 지난 시즌의 영광을 이어나갈 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